도스토옙스키 2편 가난한 사람들. 가난은 인간을 얼마나 낮추는가. 가난은 소리 없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가난은 폭력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것도 아니고 칼날처럼 날카롭게 몸을 가르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사람의 말투를 바꾸고 자세를 구부리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다음 달엔 나아질 거라고,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러나 가난은 일시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공기처럼 스며들어 생각의 속도를, 판단의 기준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천천히 바꿔놓았다. 도움을 받는 순간 인간은 존엄을 계산하게 된다. 이 정도는 괜찮을까? 이건 너무 많이 바라는 걸까? 이 사람이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돈다. 그렇게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접어넣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숨을 쉴 구멍은 있었다. 편지. 직접 마주하면 무너질 것 같은 자존심을, 말로 하면 떨릴 것 같은 목소리를, 얼굴을 보면 들킬 것 같은 수치심을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편지는 소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24살에 이 작품을 썼다. 그 자신도 가난했고 빚에 시달렸고 남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다.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편지가 왜 필요한지를. 이 소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구제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가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포기해 가는가에 대한 기록이며, 그 과정에서 편지가 얼마나 간절한 숨구멍이었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1장. 편지로 이어진 두 사람의 세계. 마카르 데부슈킨과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두 사람은 같은 도시, 아니 같은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각자 다른 지옥에 갇혀 있었다. 마카르는 관청의 하급 관리였고 바르바라는 보호자 없이 홀로 사는 젊은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거의 만나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썼다. 그들의 방은 같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계단 몇 개를 오르내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마카르는 계단을 오르다 멈춘 적이 있다. 바르바라의 문 앞까지 갔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자신의 방 냄새와 낡은 옷이 그녀에게 들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종이를 꺼냈다. 마카르는 자신의 비참한 방을 바르바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바르바라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마카르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편지는 소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을 고르는 공간이었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종이 위에 옮길 때만 잠시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마카르는 늙어가는 하급 관리였다. 그는 관청에서 서류를 베껴 쓰는 일을 했고, 급여는 언제나 부족했으며 승진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바르바라는 젊고 병약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과거에 무언가 상처를 입었고 그 이후로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둘 다 가난했지만 그 가난의 형태는 달랐다. 마카르의 가난은 오래되고 익숙한 것이어서 그는 그것을 감추는 법을 이미 배운 상태였다. 바르바라의 가난은 아직 낯설고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그녀는 매일 그것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댔지만 그 기댐조차 조심스러웠다. 2장 마카르 데부슈킨 비참함을 감추는 법을 배운 남자. 마카르 데부슈킨은 관청에서 서류를 베껴 쓰는 일을 했다.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똑같이 옮겨 적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앉아 있었고 그 사이 허리는 점점 더 굽어졌으며 손가락 끝은 잉크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4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상사들은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동료들은 그를 투명한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늙어가고 있었고 승진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급여는 언제나 부족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가난이었다. 그의 옷은 낡았다. 구두 밑창은 여러 번 기운 것이었고 외투 소매는 닳아서 해져 있었으며 단추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늘 외투 앞자락을 손으로 꼭 쥐고 다녔다. 단추가 떨어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는 농담을 했다. 자신을 낮추는 말투로, 웃음기 섞인 체념으로, 마치 모든 게 괜찮다는 듯.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죠.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하, 별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절박한 방어가 숨어 있었다.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먼저 낮췄다. 남들이 자신을 조롱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 그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어느 날 오후 마카르는 언제나처럼 서류를 베끼고 있었다. 잉크병이 거의 비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걸 요청하지 못했다. 지난번에도 요청했고 그 전에도 요청했기 때문이다. 너무 자주 요청하면 귀찮은 사람이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때 상사가 지나갔다. 마카르는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려 했지만 상사는 그를 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상사의 시선은 마카르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훑었고 그는 서류만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그냥 지나갔다. 마카르는 그 순간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서류를 베끼는 손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옆자리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추워지니까 외투 좀 새로 장만해야겠어. 다른 동료가 대꾸했다. 그러게, 작년 겨울엔 정말 추웠지. 그들은 마카르의 외투를 보지 않는 척했다. 소매가 해진 것도, 단추가 떨어진 것도, 색이 바랜 것도. 그들은 친절했다. 그래서 모른 척 해주는 것이었다. 마카르는 그 친절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이 수치스러웠다.
그는 웃었다. 저도 하나 장만해야죠. 언젠가는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카르는 다시 펜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그걸 애써 무시하며 서류의 문장을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금간 곳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바르바라. 3장. 바르바라. 보호받고 싶지만 빚지고 싶지 않은 사람.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는 과거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소설 속에서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고 버려졌고 그 이후로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부모가 죽고 난 뒤 그녀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녀는 환대받지 못했다. 그녀는 짐이었다. 먹여야 할 입이었고 돌봐야 할 부담이었으며 언젠가는 시집 보내야 할 골칫거리였다. 그녀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누군가에게 속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거짓이었고 보호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용이었으며 그녀는 결국 혼자 남겨졌다. 이제 그녀는 22살이었다. 병약했고 돈이 없었고 보호받을 사람도 없었다. 마카르는 그녀를 도왔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카르는 그녀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카르 자신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돈은 그의 생계에서 빼낸 것이었다. 그는 저녁을 거르고 외투를 수선하지 못하고 필요한 약을 사지 못하면서까지 바르바라에게 돈을 보냈다. 바르바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저는 약한 사람이지만 제 마음까지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녀는 보호받고 싶었지만 빚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바르바라의 방은 작고 어두웠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그나마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으며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바늘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병 때문이기도 했고 추위 때문이기도 했으며 불안 때문이기도 했다. 등불은 기름이 부족해서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 위의 작은 구멍을 찾아내야 했다. 가끔 기침이 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녀는 바느질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마차가 달렸으며 상인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그녀의 방까지 닿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카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그 다음 문장을 쓰지 못하고 펜을 멈췄다. 무엇이 고마운 걸까? 돈인가? 관심인가? 아니면 그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인가? 그녀는 감사 인사를 쓰고 싶었지만 그 감사가 너무 무거웠다. 감사할수록 그녀는 더 빚지는 것 같았고 빚질수록 그녀는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펜을 다시 들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문장을 쓰는 손이 왜 그렇게 느린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그 감사 속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사장. 가난의 언어, 돈이 사람의 말투를 바꿀 때 마카르의 편지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엔 짧고 담담했던 문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제가 이번에 조금 늦은 건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는 자꾸 해명했고, 자꾸 양해를 구했고, 자꾸 자신이 괜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그는 바르바라가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고, 자신의 도움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했으며,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불안했다. 반면 바르바라의 편지는 점점 짧아졌다. 그녀는 조심스러워졌다. 너무 많이 말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았고, 너무 솔직하게 쓰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감사 인사만 반복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 문장들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가난은 사람을 침묵시킨다. 그리고 도움은 사람을 더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 두 사람 모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편지 어디에도 쓰지 못했다. 마카르는 바르바라에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쓸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무겁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었다. 바르바라, 역시 마카르에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의 도움이 고맙지만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진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그 말을 쓸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배은망덕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잔인한 말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합니다. 그 거짓말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멀어졌다. 5장. 책과 비교 속에서 무너지는 자존심. 어느 날 마카르는 책을 읽었다. 바르바라가 권한 소설이었는데 거기엔 가난한 관리가 등장했다. 그 인물은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남들 앞에서 주눅 들어 있는 모습으로. 작가는 그 인물을 동정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조롱하고 있었다. 그의 가난은 웃음거리였고 그의 자존심은 우스운 것이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비참한 희극이었다. 마카르는 그 장면을 읽다가 책을 덮었다. 그는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상처받았다. 그 인물이 자신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그는 바르바라에게 편지를 썼다. 왜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우스운 존재로 그려지는 걸까요? 우리도 사람인데. 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인물이 저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도, 주눅든 모습도, 모든 것이. 그는 문장을 고치고 또 고쳤다. 너무 격해 보일까봐, 너무 비굴해 보일까봐. 가난한 사람도 감정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존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아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꿈을 꾸고, 희망을 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를 불쌍하거나 우스운 존재로만 보는 걸까요? 그는 가난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었다. 자기와 닮은 존재가 조롱당하는 걸 본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도 인간이다. 라는 외침이 아직 세상에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다. 마카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슬펐다. 6장.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각. 마카르는 바르바라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그녀 곁에 있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그녀에게 보냈고, 자신은 굶으면서도 그녀가 먹을 것을 걱정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감정 안에는 보호와 희생뿐 아니라 자기 위안도 섞여 있었다. 그는 바르바라를 도우면서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관청에서 그는 투명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르바라에게만은 그가 필요했다. 그의 도움이 의미가 있었다. 그의 존재가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바르바라를 놓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쓸모있는 존재로 남고 싶은 마지막 발버둥인가? 도스토옙스키는 답을 주지 않는다. 아마 마카르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사랑과 의존은 가난 속에서 너무 쉽게 뒤섞인다. 그리고 그 경계는 누구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오지 않았다. 마카르는 아침부터 기다렸다. 관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고 저녁이 되자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편지는 없었다. 그는 계단 앞에서 망설였다. 올라가서 확인해 볼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러나 그는 올라가지 못했다.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그는 그저 과민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 무슨 일이 있다면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에도 편지는 오지 않았다. 마카르는 불안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편지를 쓰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편지가 오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라고 쓰면 그것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쓰면 그것은 간섭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 공백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밀어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르바라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이전과 달랐다. 문장은 더 짧았고, 말투는 더 조심스러웠으며,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었다. 마카르는 그것을 느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7장. 선택의 순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별. 바르바라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나이 든 부유한 남자가 그녀에게 청혼했다. 비코프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젊은 아내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바르바라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청혼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안정된 생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유, 더 이상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 바르바라는 고민했다. 그녀는 마카르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고, 유일하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으며, 유일하게 그녀를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남아있으면 그녀는 평생 마카르에게 빚진 존재로 살아야 했다. 그리고 마카르 역시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했다. 그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카르가 자신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기로 했다. 그것이 마카르를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움받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떠나는 쪽보다 남겨진 쪽의 존엄이 더 깊이 무너진다. 그리고 바르바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8장. 마지막 편지. 가난이 남긴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마카르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바르바라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밤새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 편지에는 울부짖음도 원망도 절규도 없었다. 그는 바르바라를 붙잡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렇게 썼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지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 문장은 너무 정중했고, 너무 차분했고, 너무 무너져 있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의 잔혹함.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괜찮은 척을 해야만 한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불쌍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마카르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장을 써내려갔다. 그는 바르바라가 자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괜찮은 척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괜찮지 않았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접는 손가락 끝이 종이 모서리에 닿을 때마다 무언가가 끝나고 있다는 걸 그는 느꼈다. 그는 봉투에 편지를 넣고 주소를 썼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봉투를 오래 바라봤다. 바르바라는 떠났다. 마차에 올라타 먼 곳으로 떠났다. 마카르는 창가에 서서 그 마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책상, 해진 의자, 금간, 천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이제 그에게는 편지를 쓸 사람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빈 종이가 놓여 있었고 잉크병은 반쯤 비어 있었으며 펜은 그대로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펜을 들지 않았다. 가난이 남긴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은 있었지만 남은 것은 수치였다. 에필로그. 도스토옙스키가 묻는 질문. 이 소설은 해답을 주지 않는다. 가난을 없애는 방법도 말하지 않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정의하지 않으며 누가 옳고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는 단 하나만 묻는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정말 인간으로 보고 있는가? 그들의 자존심을 보는가? 그들의 수치심을 이해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포기해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가?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조금씩 지워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완성된다. 마카르는 평생 관청에서 일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바르바라는 안정된 삶을 얻었지만 그 삶이 행복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 사람 모두 가난 속에서 무언가를 잃었다. 마카르는 존재의 의미를 잃었고 바르바라는 자유로운 선택을 잃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도스토옙스키의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침묵을 기록한 작품이다.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러시아 문단은 충격을 받았다. 비평가 벨린스키는 이 작품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본 작품이다. 그 말이 맞았다.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의 대상으로도 조롱거리로도 그리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인간으로 그렸다.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인간으로. 그리고 그 인간들이 가난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포기해 가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 소설은 지금도 유효하다. 가난은 여전히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은 여전히 쉽게 깨지며 인간은 여전히 도움을 받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 도스토옙스키가 던진 질문은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정말 인간으로 보고 있는가?